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6번째 시간에 봤던 성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잠깐만 정리를 위에다 하고 갈게요. 자, 성리학이라는 것이 절대화되다가 조선 양난을 거치고 나서 첫 번째로 윤휴랑 그 다음에 박세당의 유교경전을 재해석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양명학으로 지행합일의 실천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자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실학으로서 이제 실천적인 학문,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조선 후기의 그 사회개혁론이었던 실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농업, 그리고 상공업, 국학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즉, 실학이라는 학문이 농업을 중심으로 또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또는 국학, 나라를 어떻게 알아보자라는 흐름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실학이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농업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농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농업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중심으로 어떤 개혁론, 그러니까 농업을 하려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업이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토지개혁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보시면은 토지를 어떻게 볼까, 토지제도, 그래서 어떻게 땅을 백성들에게 나눌 것인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있는 유형원, 이익, 그리고 정약용,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균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신분별로 나누자라는 주장을 했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전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땅을 제한하자라는 겁니다. 어떤 토지냐? 바로 이 최소한의 토지인 영업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땅을 자유롭게 이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익의 주장인데요. 이익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는 마땅히 한 집에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하여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고자 하는 자는 1,100결이라도 허락하여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점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하여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다 뺏겨버리면은, 다 팔아버리면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론, 최소한의 먹고 살 토지는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사람들끼리 사고 팔 수 있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웃음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론이라는 토지제도를 주장합니다. 여전론의 이 여자가요, 여기 나와 있는 마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소유하고요, 같이 공동경작하는데 열심히 일한 무엇에 따라? 그렇죠. 노동량에 따라서 수확물을 분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의 노력을 장부에 매일 기록하여 두었다가 추수할 때 곡식의 수확을 전부 여장의 집으로 운반해 놓고 공물을 나누되 먼저 세금을 떼놓고 다음은 나머지를 가지고 장부에 기준하여 분배한다. 장부에 기준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관련돼서 토지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구상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약용은 우선 정전제를 주장을 합니다. 정전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정자가 무슨 정자냐면요, 우물정자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좀 더 넓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물정자에 토지를 나누고요.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8명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토지는요 쉽게 얘기하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세금을 내게 되면 나머지는 각자 생산한 양만큼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약용은 두 개, 그 여전론과 정전제 두 개를 토지개혁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상공업 중심으로는 어떻게 보도록 할까요? 상공업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청나라, 우리 병자호란 거치고 청나라에 갔더니 청나라의 물품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한 걸 본 겁니다. 미안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청유 문물을 수용하면서 중상학파 또는 이용후생학파로 불리면서 청나라의 문물을 통해서 상공업 중심으로 한번 개혁을 해보자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총 4명인데요.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유수원입니다. 유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산업공상이라는 직업적인 질서가 있었는데 그거 하지 말고 평등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선비, 농업 이것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공업 또는 상업도 중요시해서 이들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홍대용입니다. 자,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기술혁신 또는 여기 문벌제도 폐지 여기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 더 주장했던 게 성리학을 극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홍대용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보시면은요.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서양인은 서양인을 중심으로 산다. 하지만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다. 서로 각자 중심으로 삼는다. 그래서 중심도 변두리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부정하고 있다. 즉 성리학을 이를 통해서 극복하자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박지원 같은 사람은요. 수레와 선박을 통해서 물품을 유통을 발전시키자. 그리고 돈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반이 먹고 놀기만 하는 그런 양반의 비생산성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양반전이나 호질 같은 소설을 통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지원의 아들이었던 박제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대표적인 북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북학의라는 책을 통해서 소비를 주장합니다. 소비. 어떻게 소비를 주장했는지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비유컨대 재물은 때때로 우물과 같대요. 우물. 그래서 퍼내면은 차고 내버려두면 말라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퍼낸다라는 거는 많이 쓰자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로 숭상하지 않아서 장인이 하는 직업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박제가가 이렇게 소비를 중요시하게 되는 거는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물건을 산다는 거죠. 물건을 사려면은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촉진하자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두시고요. 상공업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수원부터 박제가까지 4명이 각각 주장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국학.
어떻게 우리나라를 역사와 지리와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 여기 보면은 안정복의 동사강목부터 한치윤의 해동 역사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발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발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발해에 대한 연구도 이때 시작이 되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지역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이중안의 택미지와 김정호는 이제 지도 그렸죠. 어떤 지도죠? 그렇죠. 그 유명한 대동 여지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그 교과서 보시면은 158쪽에 대동여지도에 대한 그 그림이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 역사탐구 같은 경우에 정약용이 주장한 건데요. 정약용이 사회개혁론으로서 본 이 탕론, 그러면서 천자라는 거는 왕 또는 황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5가의 추대를 받은 자가 인장이 될 것이며 5인이 1, 2가 된 쭉쭉쭉쭉쭉 내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자란 무릇 군중이 밀어서 그 자리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천자라는 건 왕을 얘기하는데, 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 즉 백성들이 인정을 해서 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정약용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약용이 사회개혁론을 살펴보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든 이 이유가 요 질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런 실질적인 방안이 조선에 실현되는 것이 잘 안 됐었대요. 왜냐하면 이런 개혁을 주장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정치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정약용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정조 때는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신임을 얻고 개혁안에 이제 동참을 하기도 했었지만, 우리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정치 있었죠? 그 다음에 정조가 이제 탕평이었죠. 탕평이 없어지고 나서 바로 그렇죠, 세도 정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당 전제화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노론 또는 일부 가문, 소수 가문들만 독점을 하다 보니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장하는 실학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농업 중심, 상공업 중심, 그리고 국학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